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겪었던 바로 그런 미스터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익숙한 공간, 바로 작은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추운 겨울밤에는 푹신한 침대보다 뜨끈한 온돌방 아랫목만 한 것이 없지요. 그 역시 보일러를 뜨끈하게 켜고 별다른 요도 깔지 않은 채 이불 하나만 덮고 바닥의 온기를 그대로 느끼며 잠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가 그 원룸으로 이사온 지는 대략 67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동안은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나 복선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그 역시 잠결에 깨면 습관처럼 머리맡에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시간은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 왜 벌써 깼지? 아직 일어나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짜증을 느꼈습니다. 숙면을 방해받았다는 찝찝함에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익숙해야 할 자신의 방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방이 아닌 것 같은 기묘한 위화감. 평소보다 방이 훨씬 넓고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 한쪽에 놓인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있었는데 분명히 끄고 잤을 모니터가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화면도 없이 그저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처럼 섬뜩한 푸른빛을 내뿜는 블루 스크린 화면이었습니다. 내가 모니터를 끄는 걸 잊었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끌어가기에는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는 단 1분이라도 더 잠을 자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늘 자던 자세대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막 속에서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정말로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한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히. 누가 밖에서 웃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대학가와 공단이 가까워 젊은 대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떠들며 지나가나 보네. 그는 그렇게 치부하고 다시 잠에 들기 위해 애써 소리를 무시하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아주 약간 더 가깝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 시끄럽네. 빨리 좀 지나가지. 그는 신경이 쓰였지만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또다시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하. 웃음소리는 한층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1분이 지나자 후후. 소리는 이제 바로 창문 밖, 베란다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털이 쭈뼛서는 소름과 함께 등골을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의 등 뒤에는 바로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길거리가 아닌 바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 자는 척 눈을 꼭 감고 있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이제 웃음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베란다를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긴장으로 꽉 쥔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꿈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거나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직면한 인간의 이성은 쉽게 마비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위 상태와는 달랐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공포를 느끼는 본능과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 연결이 끊어져 버린 듯 그저 얼어붙은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그의 등 뒤 뒤통수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여전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발을 싹 감싸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그의 발목을 꽉 쥐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형태와 악력까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착각이야. 몸이 피곤해서 그래. 헛것을 느끼는 거야. 몸이 느끼는 공포와 그것을 부정하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목을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리더니 그 존재는 그의 등 뒤 뒤통수 바로 뒤에 바짝 다가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야. 그냥 무시하고 자자. 그는 거의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고 찾아온 찰나의 정적,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귀 속에 직접 대고 소리치는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못 맞췄을 때 채널과 채널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기괴하고 찢어지는 소음.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습니다. 으아! 누구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엎드려 누워 있었기에
왼쪽으로 몸을 틀며 왼팔을 휘둘렀습니다. 그 존재를 내리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퍽! 그의 왼손 등은 허공 대신 차가운 방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이전에 보았던 그 낯선 방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푸른 빛을 내뿜던 모니터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니터는 고장이 나서 전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귓가의 생생한 웃음소리와 손등의 통증, 온몸을 적신 식은땀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불을 끈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일상에 묻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차려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 친구가 함께 짬뽕집을 동업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중식당 주방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고 친구는 이미 다른 사람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친구가 기존 동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시장 조사를 하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회사에는 퇴사 일정을 통보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락처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동업 자금의 한 축이 사라져버리자 사업 계획은 공중에 떠버렸고 이미 퇴사를 통보한 그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속만 태우던 그는 결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점집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당들 중 후기가 괜찮아 보이는 곳 한 군데를 골라 예약하고 주말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신비로운 분위기의 신당을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곳은 평범한 아파트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무당 역시 화려한 옷차림의 만신이 아닌 그저 푸근한 인상의 옆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그의 친구 생년월일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동업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나저나 총각한테서 왜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지? 그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시장에 다녀온 탓에 생선 냄새라도 배었나 싶어 민망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냄새가 아니고 혹시 총각 집에 남한테서 얻어오거나 어디서 주워와서 처박아 둔 물건 같은 거 없어요? 뭔가 썩어가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본래 집에 잡동사니를 두는 것을 싫어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바로바로 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글쎄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을 텐데. 그 물건 때문에 총각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거야. 동업 같은 건 생각도 말고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녀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한번 싹 해요.
그러다 혹시 낯선 물건이 나오거든 태우거나 할 생각 말고 그냥 곧장 밖에 갖다 버려요. 알았죠? 그는 5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점집을 나섰습니다. 돈만 날렸네. 무슨 냄새는 냄새람. 그는 무당이 그저 그럴싸한 말로 돈을 벌려는 돌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무당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결국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드러내고 가구 밑에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베란다 물청소까지 하며 2시간 넘게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옷장 뒤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육중한 옷장을 힘껏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순간 옷장 뒤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옷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멓고 네모난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함에 그는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가져와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니 그것은 낡고 검은색의 여성용 장지갑이었습니다. 사람은 지갑을 손에 쥐면 본능적으로 그 안을 열어보게 되지요. 그 역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열리는 순간 역한 곰팡내와 함께 무언가 천이 썩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무당이 말했던 그 썩는 냄새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별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증명사진 한 장, 그리고 노래방 전단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돼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한국 사람은 아닌 듯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계열의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노래방 전단지는 유흥업소에서 흔히 뿌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무당이 말한 그 물건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몇 달 전 한겨울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기이한 웃음소리의 여인이 바로 이 사진 속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지갑을 들고 곧장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원룸 건물 앞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지갑을 그대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공동현관 앞에 주저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원룸에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은 이전 세입자도 남자였고 이 방에서 살면서 일이 아주 잘 풀려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그 남자 세입자가 이 외국인 여성을 방으로 끌어들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증거인 지갑을 옷장 뒤에 숨겨둔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후 그의 집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취를 감췄던 친구에게서 며칠 뒤 연락이 와 복잡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날 밤 그를 찾아왔던 의문의 존재는 정말 사진 속 그녀의 원혼이었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억울한 사연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 차가운 원룸의 벽 뒤에는 이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와 함께 잊혀진 존재들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겪었던 바로 그런 미스터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익숙한 공간, 바로 작은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추운 겨울밤에는 푹신한 침대보다 뜨끈한 온돌방 아랫목만 한 것이 없지요. 그 역시 보일러를 뜨끈하게 켜고 별다른 요도 깔지 않은 채 이불 하나만 덮고 바닥의 온기를 그대로 느끼며 잠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가 그 원룸으로 이사온 지는 대략 67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동안은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나 복성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그 역시 잠결에 깨면 습관처럼 머리맡에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시간은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 왜 벌써 깼지? 아직 일어나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짜증을 느꼈습니다. 숙면을 방해받았다는 찝찝함에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익숙해야 할 자신의 방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방이 아닌 것 같은 기묘한 위화감. 평소보다 방이 훨씬 넓고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 한쪽에 놓인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있었는데 분명히 끄고 잤을 모니터가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화면도 없이 그저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처럼 섬뜩한 푸른빛을 내뿜는 블루스크린 화면이었습니다. 내가 모니터를 끄는 걸 잊었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끌어가기에는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는 단 1분이라도 더 잠을 자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늘 자던 자세대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막 속에서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정말로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한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히. 누가 밖에서 웃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대학가와 공단이 가까워 젊은 대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떠들며 지나가나 보네. 그는 그렇게 치부하고 다시 잠에 들기 위해 애써 소리를 무시하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아주 약간 더 가깝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 시끄럽네. 빨리 좀 지나가지.
그는 신경이 쓰였지만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또다시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히, 하. 웃음소리는 한층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1분이 지나자, 하, 후후. 소리는 이제 바로 창문 밖, 베란다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소름과 함께 등골을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의 등 뒤에는 바로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길거리가 아닌 바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 자는 척 눈을 꼭 감고 있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하아. 이제 웃음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베란다를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긴장으로 꽉 쥔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꿈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거나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직면한 인간의 이성은 쉽게 마비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위 상태와는 달랐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공포를 느끼는 본능과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 연결이 끊어져 버린 듯 그저 얼어붙은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그의 등 뒤 뒤통수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여전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발을 싹 감싸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그의 발목을 꽉 쥐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형태와 악력까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착각이야. 몸이 피곤해서 그래. 헛것을 느끼는 거야. 몸이 느끼는 공포와 그것을 부정하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목을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리더니 그 존재는 그의 등 뒤, 뒤통수 바로 뒤에 바짝 다가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히, 하.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야. 그냥 무시하고 자자. 그는 거의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고 찾아온 찰나의 정적,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귀 속에 직접 대고 소리치는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못 맞췄을 때 채널과 채널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기괴하고 찢어지는 소음.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습니다. 으아! 누구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엎드려 누워 있었기에 왼쪽으로 몸을 틀며 왼팔을 휘둘렀습니다. 그 존재를 내리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퍽! 그의 왼손 등은 허공 대신 차가운 방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이전에 보았던 그 낯선 방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푸른 빛을 내뿜던 모니터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니터는 고장이 나서 전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귓가의 생생한 웃음소리와 손등의 통증, 온몸을 적신 식은땀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불을 끈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일상에 묻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차려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 친구가 함께 짬뽕집을 동업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중식당 주방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고 친구는 이미 다른 사람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친구가 기존 동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시장 조사를 하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회사에는 퇴사 일정을 통보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락처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동업 자금의 한 축이 사라져버리자 사업 계획은 공중에 떠버렸고 이미 퇴사를 통보한 그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속만 태우던 그는 결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점집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당들 중 후기가 괜찮아 보이는 곳 한 군데를 골라 예약하고 주말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신비로운 분위기의 신당을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곳은 평범한 아파트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무당 역시 화려한 옷차림의 만신이 아닌 그저 푸근한 인상의 옆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그의 친구 생년월일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동업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나저나 총각한테서 왜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지? 그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시장에 다녀온 탓에 생선 냄새라도 배었나 싶어 민망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냄새가 아니고 혹시 총각 집에 남한테서 얻어오거나 어디서 주워와서 처박아 둔 물건 같은 거 없어요? 뭔가 썩어가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본래 집에 잡동사니를 두는 것을 싫어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바로바로 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글쎄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을 텐데. 그 물건 때문에 총각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거야. 동업 같은 건 생각도 말고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녀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한번 싹 해요. 그러다 혹시 낯선 물건이 나오거든 태우거나 할 생각 말고 그냥 곧장 밖에 갖다 버려요. 알았죠? 그는 5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점집을 나섰습니다. 돈만 날렸네.
무슨 냄새는 냄새람. 그는 무당이 그저 그럴싸한 말로 돈을 벌려는 돌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무당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결국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드러내고 가구 밑에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베란다 물청소까지 하며 2시간 넘게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옷장 뒤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육중한 옷장을 힘껏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순간 옷장 뒤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옷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멓고 네모난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함에 그는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가져와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니 그것은 낡고 검은색의 여성용 장지갑이었습니다. 사람은 지갑을 손에 쥐면 본능적으로 그 안을 열어보게 되지요. 그 역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열리는 순간 역한 곰팡내와 함께 무언가 천이 썩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무당이 말했던 그 썩는 냄새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별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증명사진 한 장, 그리고 노래방 전단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돼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한국 사람은 아닌 듯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계열의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노래방 전단지는 유흥업소에서 흔히 뿌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무당이 말한 그 물건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몇 달 전 한겨울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기이한 웃음소리의 여인이 바로 이 사진 속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지갑을 들고 곧장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원룸 건물 앞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지갑을 그대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공동현관 앞에 주저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원룸에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은 이전 세입자도 남자였고 이 방에서 살면서 일이 아주 잘 풀려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그 남자 세입자가 이 외국인 여성을 방으로 끌어들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증거인 지갑을 옷장 뒤에 숨겨둔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후 그의 집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취를 감췄던 친구에게서 며칠 뒤 연락이 와 복잡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날 밤 그를 찾아왔던 의문의 존재는 정말 사진 속 그녀의 원혼이었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억울한 사연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 차가운 원룸의 벽 뒤에는 이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와 함께 잊혀진 존재들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겪었던 바로 그런 미스터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익숙한 공간, 바로 작은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추운 겨울밤에는 푹신한 침대보다 뜨끈한 온돌방 아랫목만 한 것이 없지요. 그 역시 보일러를 뜨끈하게 켜고 별다른 요도 깔지 않은 채 이불 하나만 덮고 바닥의 온기를 그대로 느끼며 잠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가 그 원룸으로 이사 온 지는 대략 6-7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동안은 아무런 이상한 일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이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나 복선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 그 역시 잠결에 깨면 습관처럼 머리맡에 핸드폰을 집어 시간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시간은 새벽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 왜 벌써 깼지? 아직 일어나려면 한참이나 남은 시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짜증을 느꼈습니다. 숙면을 방해받았다는 찝찝함에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익숙해야 할 자신의 방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방이 아닌 것 같은 기묘한 위화감. 평소보다 방이 훨씬 넓고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방 한쪽에 놓인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가 있었는데 분명히 끄고 잤을 모니터가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화면도 없이 그저 시스템 오류가 났을 때처럼 섬뜩한 푸른빛을 내뿜는 블루 스크린 화면이었습니다. 내가 모니터를 끄는 걸 잊었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를 끌어가기에는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는 단 1분이라도 더 잠을 자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늘 자던 자세대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정막 속에서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정말로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한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히. 누가 밖에서 웃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는 대학가와 공단이 가까워 젊은 대학생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떠들며 지나가나 보네. 그는 그렇게 치부하고 다시 잠에 들기 위해 애써 소리를 무시하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히. 방금 전과 똑같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아주 약간 더 가깝게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 시끄럽네. 빨리 좀 지나가지. 그는 신경이 쓰였지만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에 또다시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분 정도가 흘렀을까요? 하. 웃음소리는 한층 더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1분이 지나자 하, 후후. 소리는 이제 바로 창문 밖, 베란다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소름과 함께 등골을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의 등 뒤에는 바로 베란다로 통하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길거리가 아닌 바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 자는 척 눈을 꼭 감고 있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하아. 이제 웃음소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방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베란다를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긴장으로 꽉 쥔 손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만 꿈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거나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하지만 극도의 공포에 직면한 인간의 이성은 쉽게 마비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위 상태와는 달랐습니다. 생각은 할 수 있었지만 공포를 느끼는 본능과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 연결이 끊어져 버린 듯 그저 얼어붙은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그의 등 뒤 뒤통수 바로 근처까지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는 여전히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그의 발을 싹 감싸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그의 발목을 꽉 쥐는 것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형태와 악력까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착각이야. 몸이 피곤해서 그래. 헛것을 느끼는 거야. 몸이 느끼는 공포와 그것을 부정하려는 이성이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발목을 쥐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리더니 그 존재는 그의 등 뒤 뒤통수 바로 뒤에 바짝 다가붙었습니다. 그리고는 귓가에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히, 하.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야. 그냥 무시하고 자자. 그는 거의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고 찾아온 찰나의 정적,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귀 속에 직접 대고 소리치는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못 맞췄을 때 채널과 채널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기괴하고 찢어지는 소음.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성의 끈은 끊어졌습니다. 으아! 누구야?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엎드려 누워 있었기에 왼쪽으로 몸을 틀며 왼팔을 휘둘렀습니다. 그 존재를 내리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퍽! 그의 왼손 등은 허공 대신 차가운 방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 충격에 그는 벌떡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가 본 것은 이전에 보았던 그 낯선 방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푸른 빛을 내뿜던 모니터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니터는 고장이 나서 전원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귓가의 생생한 웃음소리와 손등의 통증, 온몸을 적신 식은땀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불을 끈 채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기이한 일이 있은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은 일상에 묻혀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차려 돈을 벌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한 친구가 함께 짬뽕집을 동업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중식당 주방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었고 친구는 이미 다른 사람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친구가 기존 동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동안 그는 시장 조사를 하며 사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회사에는 퇴사 일정을 통보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락처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동업 자금의 한 축이 사라져버리자 사업 계획은 공중에 떠버렸고 이미 퇴사를 통보한 그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속만 태우던 그는 결국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점집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무당들 중 후기가 괜찮아 보이는 곳 한 군데를 골라 예약하고 주말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신비로운 분위기의 신당을 기대했지만 그가 마주한 곳은 평범한 아파트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를 맞이한 무당 역시 화려한 옷차림의 만신이 아닌 그저 푸근한 인상의 옆집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답답한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다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그의 친구 생년월일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동업은 꿈도 꾸지 마시고 그나저나 총각한테서 왜 이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지? 그는 순간 뜨끔했습니다. 혹시 아침에 시장에 다녀온 탓에 생선 냄새라도 배었나 싶어 민망해졌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런 냄새가 아니고 혹시 총각 집에 남한테서 얻어오거나 어디서 주워와서 처박아 둔 물건 같은 거 없어요? 뭔가 썩어가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게 나는데.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본래 집에 잡동사니를 두는 것을 싫어해서 불필요한 물건은 바로바로 버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글쎄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무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을 텐데. 그 물건 때문에 총각 앞길이 꽉 막혀 있는 거야. 동업 같은 건 생각도 말고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녀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집안 구석구석 대청소를 한번 싹 해요. 그러다 혹시 낯선 물건이 나오거든 태우거나 할 생각 말고 그냥 곧장 밖에 갖다 버려요. 알았죠? 그는 5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점집을 나섰습니다. 돈만 날렸네. 무슨 냄새는 냄새람. 그는 무당이 그저 그럴싸한 말로 돈을 벌려는 돌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도 무당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썩어가는 냄새가 난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는 결국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침대를 드러내고 가구 밑에 묵은 먼지를 닦아내고 베란다 물청소까지 하며 2시간 넘게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옷장 뒤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육중한 옷장을 힘껏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 순간 옷장 뒤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옷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바닥에는 시커멓고 네모난 물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함에 그는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가져와 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밝은 곳에서 보니 그것은 낡고 검은색의 여성용 장지갑이었습니다. 사람은 지갑을 손에 쥐면 본능적으로 그 안을 열어보게 되지요. 그 역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이 열리는 순간 역한 곰팡내와 함께 무언가 천이 썩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로 무당이 말했던 그 썩는 냄새였습니다. 지갑 안에는 별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증명사진 한 장, 그리고 노래방 전단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앳돼 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한국 사람은 아닌 듯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계열의 외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노래방 전단지는 유흥업소에서 흔히 뿌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무당이 말한 그 물건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고 몇 달 전 한겨울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그 기이한 웃음소리의 여인이 바로 이 사진 속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에 휩싸여 지갑을 들고 곧장 집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원룸 건물 앞에 있는 쓰레기 수거장에 지갑을 그대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공동현관 앞에 주저앉아 담배 한 개비를 피워 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이 원룸에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은 이전 세입자도 남자였고 이 방에서 살면서 일이 아주 잘 풀려서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그 남자 세입자가 이 외국인 여성을 방으로 끌어들여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증거인 지갑을 옷장 뒤에 숨겨둔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 후 그의 집에서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자취를 감췄던 친구에게서 며칠 뒤 연락이 와 복잡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날 밤 그를 찾아왔던 의문의 존재는 정말 사진 속 그녀의 원혼이었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억울한 사연을 알아달라는 처절한 외침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편, 차가운 원룸의 벽 뒤에는 이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슬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공포와 함께 잊혀진 존재들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공유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일상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가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겪었던 바로 그런 미스터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한국의 청년들에게 익숙한 공간,
바로 작은 원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한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가